이란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20발과 자폭 드론 80대. 이란이 퍼부은 사상 최대의 공격이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도 못 막은 공격을 사흘 전 도착한 한국 천궁이 100% 막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위기 단 72시간 만에 방패를 만들어 사막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막은 건 미사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목숨이었어요. 이란 국방차관이 처음 털어놓는 패배의 고백,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4발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가 페르시아만 건너로 쏘아 올린 탄도 미사일이 정확히 24발이었어요. 거기에 자폭 드론 80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중동에 팔아넘긴 그 비싸고 콧대 높은 방패들을 우리는 이미 한번 뚫어본 뒤였습니다. 단돈 몇 푼짜리 깡통 드론 때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 한 방이면 걸프의 하늘이, 미국이, 그 뒤에 숨은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공격 개시 직후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아부다비 외곽 1차 방공망 침묵입니다. 미국제 레이더 전부 다운됐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주먹을 치켜들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넘겼어요. 잔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32년을 기다린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그 묵직한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24발이, 그 80대가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하늘에서 지워버린 물건이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 하늘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한 강대국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안에서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자바드 에스판디아리, 이란 국방군수부 차관입니다. 이 나라의 미사일에 32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청년 장교 시절부터 저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산을 뚫어 만든 경납고였어요. 콘크리트 냄새와 연료 냄새가 제 살에 배어있을 정도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아내는 제 손에서 쇠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에겐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수백 대씩 사들일 돈도 없었어요. 적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낡은 비행기 몇 대로 버티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팠습니다. 산을 뚫고 그 안에 미사일을 채웠어요. 적의 비행기가 우리 하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미사일이 적의 심장에 먼저 닿게 만드는 것. 그게 제 평생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잘 해냈다고 믿었어요. 정말로요. 몇 해 전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거대한 석유 시설이 우리 손에 불타올랐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보낸 드론과 미사일이 적의 심장부에 꽂혔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미국제 방공망이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신문 일면에 그 불길이 실렸어요. 그날 저는 경납고 지하에서 부하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년의 가난과 멸시가 그 한 번의 불길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도 결국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그게 그날 제가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이번 일로 이끌었어요. 페르시아만 건너편 그 작은 부자 나라가 사고를 치기 전까지 저는 세상의 규칙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는 숫자였어요. 사거리, 요격 확률, 재고, 모든 것이 계산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의 달인이었고요. 그런데 그 규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테헤란 북부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군수부 정례 보고 자리였어요. 두꺼운 커튼이 햇빛을 막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이 회의 탁자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보국에서 올라온 젊은 분석관이 화면에 위성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사막의 활주로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뱃속에서 올리브색 발사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걸프의 우방국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명칭은 천궁2.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르다르 모으센 라드만이었어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실세 사령관이자 이번 작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어요. 눈빛이 항상 얼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표적을 볼 때도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 눈이 늘 거북했습니다. 한국. 모으센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아닌가? 그런 나라가 무기를 판다고? 차관, 자네는 저 깡통을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건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로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긴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재기하다시피 했어요. 무시할 나라는 아닙니다. 자주포는 자주포고 하늘은 하늘이야. 모우센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성사진 속 발사 차량을 손등으로 툭 치듯 가리켰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우리 드론에 뚫렸어. 사드도 소용없었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제가 그 모양인데 한국 고철 한두 포대가 뭘 어쩐다는 거야? 저건 그냥 비싼 장식품이야. 사막에 세워둔 허수아비라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모으센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비싼 방패들을 어떻게 뚫을지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드론으로 적의 레이더를 어지럽히고 그 틈에 진짜 미사일을 꽂아 넣는 전술. 우리는 그걸 실제로 성공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도 못 막은 공격을 휴대폰이나 만들던 나라가 막아낸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한국 시스템, 거기 배치된 지 얼마나 됐나? 2포대가 들어간 지 반년쯤 됐습니다. 방금 보신 건 추가로 도입한 물량입니다. 반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좋아. 그 2포대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야. 요격 미사일 재고도 유한하고 우리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구멍이 생겨. 드론으로 미끼를 던지고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킨 뒤 진짜 탄도탄을 꽂는다. 미국 시스템도 결국 그 방식으로 무너졌어. 한국 깡통이라고 다를 게 없지. 모으센이 만족스럽다는 듯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역시 차관은 말이 통해.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분석관을 향해 손을 내저었어요. 그 위성사진, 다음 보고 때는 빼. 휴대폰 회사 광고를 여기서 볼 이유는 없으니까.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분석관은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화면을 껐어요. 그날 회의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사막의 허수아비 정도로 치워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실수인지조차 몰랐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작전 설계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하산이 있었어요. 하산 모타하리. 29살의 미사일 유도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아이였어요. 10년 전 대학 강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강의실 맨 앞줄에서 제 모든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미사일의 궤적을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아이 같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을 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 아이는 물건이라고. 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테헤란의 작은 집에 어린 딸 라일라가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하산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밤을 새우며 함께 계산식을 풀었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유도 알고리즘을 완성했을 때는 제 일처럼 기뻐했어요. 부하들은 농담처럼 하산을 차관님의 양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하산은 거대한 디지털 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도심이 화면 가득 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표적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군 기지, 항만, 정유시설, 통제센터. 저는 그 옆에 서서 표적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도심 남동쪽,
다른 표적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산, 이건 뭐지? 군사 시설로 안 보이는데. 하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그건 종합병원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 네. 사령부 표적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통제센터와 인접해 있어서 정밀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영향권에 듭니다. 하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그 병원, 소아중환자 병동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큰 어린이 병원이에요. 입원 중인 아이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작전 설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어요. 저는 화면 속 그 작은 붉은 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기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라일라 또래의 아이들이. 심장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걸 모으센 사령관은 알고 있나?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지? 하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별 같던 눈에 처음으로 그늘이 져 있었어요. 부수적 피해는 전쟁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향권에서 빼달라는 제 요청을 그 자리에서 반려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령관실로 올라갔습니다. 모우새는 책상에 두 발을 올린 채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진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사령관님, 남동쪽 병원 좌표 말입니다. 그건 영향권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차관. 모우센이 그제야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그 얼어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가 천천히 책상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자네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아니야. 전쟁에서 깨끗한 손으로 이기는 방법은 없어. 그 도시 전체가 우리에게 무릎 꿇는 그림이 필요해. 한 군데라도 비워두면 적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약점을 보이는 순간 우리가 죽는 거야. 아이들입니다, 사령관님. 모우센이 코로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자네, 32년을 미사일에 바친 사람치고는 마음이 약하군. 그 아이들 걱정은 그 나라 부모들이 할 일이야. 우리 일은 이기는 거고. 자네가 만든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한 번도 안 궁금했나. 이제 와서 양심 타령인가. 그러더니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이야기는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령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전을 막았어야 했어요. 차관인 제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병원 하나는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저는 이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못 막은 방패를 뚫은 사람. 라일라가 자랑스러워할 아버지. 평생 가난한 경납고에서 쇠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제가 마침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을 서랍 속에 밀어넣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200명을 제 야망과 맞바꾼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격 전야 저는 테헤란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라일라가 잠들어 있었어요. 6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에 색연필을 쥔 채로요. 책상 위엔 그림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곳이라며 커다란 로켓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려놨더군요. 로켓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최고, 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산이 보여준 그 병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도 색연필을 쥔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요. 전쟁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져. 그게 그날 밤 제가 저 자신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라일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림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뒤 집을 나섰어요. 다음 날 새벽,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화면에 페르시아만 일대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자폭 드론 1차 편대 45대가 저공으로 바다를 가르며 아부다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서 노란 점들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적 방공망 반응 시작. 미국제 레이더 가동 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작전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에도 등이 축축했어요. 저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화면 속 노란 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노란 점들이 적의 방공망 구역으로 진입했어요. 우리의 전자전 드론이 먼저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교란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적의 레이더 신호가 깜빡이더니 이내 흐트러졌어요. 마치 눈을 가린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드론대가 그 틈을 비집고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적 1차 방공망 무력화, 미국제 시스템 다운, 드론 편대 도심 진입 중.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 장교는 두 팔을 번쩍 들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얼싸안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벽을 때렸어요. 모으센 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봤지? 미국 고철도 우리 앞에선 종이장이야. 30년 묵은 신화가 또 무너졌어. 저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의 노력이 마침내 또 한 번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세운 그 비싼 방패가 우리 앞에서 다시 무너졌어요. 그 우방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첨단 방공망이 깡통 드론대 앞에서 1시간을 못 버텼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 외곽의 미국제 방공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죠. 군사 전문지들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걸프의 하늘이 또 뚫렸다. 미국제 방패의 신화가 무너졌다. 우리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작전실에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 환호의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하산이었어요. 그 아이는 작전실 구석에서 화면에 뜬 그 우방국의 도시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이 박힌 거대한 도시였어요. 거기 어딘가에 그 어린이 병원이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깐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본대 공격은 형식적인 마무리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1차 공격으로 적의 눈은 이미 멀었으니까요. 이틀 뒤 본대가 가면 저 도시는 우리 발밑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요. 저는 그 우방국이 도입했다는 한국 깡통을 그 순간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승리의 술기운이 제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작전실 한쪽에서 정보국 분석관 하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젊은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사령관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어요. 모으센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분석관이 중앙화면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한 대였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봤던 바로 그 종류의 한국 국기를 단 수송기. 갈라지고 그을린 활주로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드론이 헤집어 놓은 바로 그 폐허가 된 기지였어요. 화물칸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올리브색 발사 차량들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기능 레이더로 보이는 거대한 장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겼어요. 3시간 전입니다, 차관님. 3시간 전. 저는 분석관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해봐. 분석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이 추가 천궁포대를 배치했습니다. 우리 1차 공격으로 미국제 방공망이 무력화된 직후예요. 이게 벌써 3번째 포대입니다. 분석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듯 보였어요. 이 추가 물량이 한국 본토에서 출발한 시점을 역산해봤습니다. 통관 절차, 운송 시간, 전부 무시하고 최단 경로로 계산해도 한국이 이걸 결정하고 생산 라인에서 꺼내고 수송기에 실어 이 사막에 꽂기까지
7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작전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굴려봤어요. 72시간. 사흘.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포대 하나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추가 전개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이 걸려. 생산만 해도 그래. 검수, 운송, 설치, 시운전. 그걸 다 합치면 최소 반년이야. 내가 32년을 이 바닥에 있었어. 사흘 만에 미사일 포대를 새로 꽂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 미국도 못해. 러시아도 못해. 우리도 못하고. 하지만 위성사진에는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고. 다시 분석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알던 세계의 규칙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미사일은 숫자라는 그 믿음이요. 그때 모으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비웃고 있었어요. 고작 미사일 몇 발 더 가져다 놓은 거잖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두 포대가 더 있어봤자 우리 본대 공격은 그 수십 배 물량이야.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막다가 미사일이 동나면 그 다음엔 빈 깡통이지. 더 좋아. 한국 깡통이 우리 본대 앞에서 박살나는 걸 전 세계가 보게 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모으센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요. 그 얼어붙은 눈동자가 화면 속 수송기를 한순간 너무 오래 응시하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하산을 봤습니다. 하산은 화면 속 그 수송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벌린 채로요. 엔지니어의 눈이었습니다. 저 물건이 어떻게 사흘 만에 저기 도착했는지 그 불가능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우리 같은 비웃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하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72시간 만에 이걸 해냈다면 우리가 상대하는 건 무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요격 확률, 미사일 재고. 다 예측 가능해요. 차관님이 평생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미사일 포대를 새로 꽂는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사흘 만에 공장을 멈추고 주말을 반납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산의 말을 비웃으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 수송기가 갑자기 너무나 거대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작전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에 별이 흐릿하게 떠 있었어요. 그 별들이 페르시아만 건너편 어느 사막의 하늘에도 똑같이 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사흘 만에 도착한 한국의 방패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멸시하던 그 고철이요. 우리의 본대 공격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이틀이 제가 32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한국 깡통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본대 공격까지 남은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수부 지하 분석실에 박혀 있었어요. 그 72시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정보가 틀렸기를, 위성사진이 조작이기를요. 그래서 분석관들을 들들 볶았어요. 같은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검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사흘 만에 미사일 포대 하나를 새로 꽂았습니다. 저는 그 천궁이라는 무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료들을요. 사거리, 요격 고도, 레이더 성능. 화면을 넘길수록 입안이 말랐습니다. 제가 사막의 허수아비라고 비웃었던 그 물건은 허수아비가 아니었어요. 탄도 미사일을 직접 때려잡는 정교한 요격 체계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남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설계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이었어요. 새벽에 분석관 하나가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젊은 친구였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봐.
이 천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에요.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하고 위협 순위를 매기고 동시에 여러 발을 요격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걸 다른 방어 무기들과 묶어서 운용해요. 낮게 오는 드론은 근접 방어 체계가 잡고 높이 오는 탄도탄은 천궁이 잡고 층층이 그물을 친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우리 물량으로 그 그물을 못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걸 거기 꽂은 그 나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한 발을 쏘면 저들은 사흘 만에 방패 하나를 더 만들어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뜻이잖습니까? 이건 무기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체력 싸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보고를 들고 모으센 사령관에게 올라갔습니다. 분석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천궁의 요격 능력, 다층 방어 구조, 한국의 추가 배치 속도까지요. 사령관님, 이건 단순한 깡통이 아닙니다. 본대 공격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도 드론 물량을 더 늘려서 저 레이더를 확실하게 포화시켜야 합니다. 모으센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자료들이 흩어졌어요. 차관, 자네 겁먹었군. 겁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신중. 우리는 미국 패트리어트를 뚫었어. 사드도 소용없었지. 그런데 자네는 지금 한국 깡통 한 포대 때문에 작전 전체를 흔들자는 건가? 위에서 뭐라고 할 것 같나? 이란의 미사일 부대가 휴대폰 만드는 나라 무기가 무서워서 공격을 미뤘다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췄어요. 나머지 절반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본대는 예정대로 간다. 24발의 탄도탄과 80대의 드론. 그 정도 물량이면 한국 깡통이 몇 발 요격해봤자 재고가 바닥나. 그 다음엔 빈 깡통이지. 우리가 이긴 그림이 전 세계에 송출될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어붙은 눈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관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방아쇠 앞에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정보국에서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찰 드론이 아부다비 상공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본대 공격 전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띄운 거였습니다. 화면에 그 폐허가 된 기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1차 드론 공격으로 박살난 미국제 방공망의 잔해였어요. 부서진 레이더 안테나, 그을림 활주로. 우리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움직임이 보였어요. 하나는 공항 쪽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송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가방을 든 사람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산 자문단입니다, 차관님. 그 우방국의 방공 시스템을 팔고 운용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1차 공격으로 자기들 시스템이 무력화되자 전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 사람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서진 기지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트랩을 올라갔어요. 마치 호텔 체크아웃을 하듯 사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변칙 공격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 수당 문제로 현지 정부와 분쟁 중이라는 첩보도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뚫렸으니 책임을 피해 도망친다. 비겁하지만 합리적이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움직임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화면을 폐허가 된 기지 쪽으로 돌렸을 때였어요. 거기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도망친 그 자리예요. 작업복을 입은 한 무리였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손에 공구를 들고 부서진 잔해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누구지? 한국 기술진입니다, 차관님.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아직 저기 있어?
우리 2차 공격이 곧 떨어질 텐데 그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문단은 다 빠져나갔는데 한국팀은 그대로 남아서 작업 중입니다. 저추가 천궁포대를 진지에 통합하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등을 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1차 공격이 그 기지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저들도 봤을 겁니다. 우리 본대가 곧 온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미국인들조차 도망친 그 죽음의 땅에 왜 한국인들은 남아있는 걸까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길래,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한국팀 규모가 얼마나 되나? 무장 병력인가? 아닙니다. 무장 인원이 아니에요. 민간 기술자들입니다. 숫자는 한 줌입니다. 차관님. 폐허가 된 기지에 한 줌의 민간인이 남아서 곧 미사일이 떨어질 하늘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정찰 드론이 떠 있는 그 하늘을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정보국은 그 남자의 신원을 일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현장 책임자. 화면에 그의 얼굴 사진이 떴어요. 투박한 인상의 중년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평생 현장에서 쇠를 만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양복을 입고 도망치던 미국인들에게는 없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게 무기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또다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차관님, 어차피 본대가 가면 저 한국인들도 끝입니다. 미사일 20발에 드론 80대예요. 저 한 줌이 뭘 어쩌겠습니까? 분석관의 말이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본대 공격을 앞두고 한 사람이 테헤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볼코프, 러시아에서 온 미사일 자문관이었어요. 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오래 도와온 사람이었습니다. 큰 덩치에 말수가 적은 사내였어요. 자기 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가 인정하는 건 오직 러시아제뿐이었어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방공망은 러시아만 만들 줄 안다고요. 그럼 볼코프가 우리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천궁의 성능 자료, 그리고 한국이 그걸 사흘 만에 배치한 기록을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두꺼운 손가락으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그대로 재떨이에 비벼 껐어요. 그러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항상 거만하던 표정에 처음 보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자바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야? 자네는 한국 무기를 늘 깡통이라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이 반응 속도를 봐. 그가 자료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적을 포착하고 위협을 분류하고 요격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빨라. 사람이 판단하는 속도가 아니야. 기계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해. 우리 시스템도 빠르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추가 배치 기록이었어요. 사흘. 자네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건 못해. 미사일 포대를 사흘 만에 새로 전개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나라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지. 공장, 군대, 정부가 하나로 붙어서 미친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야. 나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자네 말은 우리가 본대를 쏴도 못 뚫는다는 건가? 볼코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뚫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자네라면 한국이 저기 한 포대를 더 가져다 놓기 전에 쳤어야 했어. 지금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저들은 우리 1차 공격을 보고 사흘 만에 그물을 한 겹 더 짰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저들은 더 빠르게 대응할 거야. 그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말이 오래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무기는 무서운 게 아니야. 무기를 사흘 만에 만들어 보내는 나라가 무서운 거지. 그날 밤 마지막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어요. 모으센 사령관이 상석에 앉았고 양옆으로 지휘관들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볼코프의 경고를 전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 다층 방어, 그리고 그 무서운 배치 속도까지요. 본대 공격을 한 번 더 검토하자고요. 모으센이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인이 겁을 줬군. 자네도 거기 넘어갔고. 사령관님, 이건 신중의 문제입니다. 본대는 예정대로 간다. 그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라는 한국 깡통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 나라가 돼. 그건 죽는 것보다 못한 굴욕이야. 스문의 발과 80대. 예정대로 발사한다. 이해 없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에 서 있던 하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어요. 제 양아들 같은 그 아이가요. 회의에 발언권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어요. 사령관님. 하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적 목록에서 남동쪽 병원 하나만 제외해 주십시오. 소아 중환자 병동입니다. 아이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군사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빼도 작전 성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으센이 천천히 하산을 돌아봤습니다. 그 얼어붙은 눈으로요. 자네 이름이 뭐였지? 하산 모타하리입니다. 하산. 자네는 엔지니어야. 좌표를 계산하는 사람이지. 좌표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 병원이 통제센터 옆에 있는 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봐줄 이유가 없어. 한 곳을 비워두면 적은 그 옆에 지휘부를 숨기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입니다. 하산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은 미사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우센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가 하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키가 한 뼘은 더 컸어요. 그가 하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입을 열면 자네를 이 작전에서 빼겠어. 그리고 자네 경력도 함께 끝날 거야. 알아들었나? 하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관이었어요. 그 병원 하나는 제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모우센의 눈이 무서웠고 제 자리가 아까웠고 무엇보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본대 공격은 예정대로 확정됐어요. 병원을 포함한 채로요. 하산이 회의실을 나가며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실망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 말입니다. 본대 공격의 밤이 왔습니다. 작전실은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거대한 화면에 페르시아만 일대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 대기에 들어간 미사일 좌표들이 화면 곳곳에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20발의 탄도탄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80대의 자폭 드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뒤쪽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32년을 기다린 순간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대신 명치 어딘가가 묵직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하산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등이 굳어 있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좌표들 중에 그 병원이 있다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계산한 좌표였으니까요. 모으센 사령관이 작전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전 부대, 발사 준비. 작전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장교들이 콘솔 앞에 자세를 잡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숫자를 셌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사일들이 발사대를 떠난 겁니다. 탄도탄들이 먼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화면 위에서 노란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24개의 궤적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아부다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편대가 저공으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80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 아래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작전실 곳곳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탄도탄 24발 전부 정상 발사. 궤적 안정적. 드론 편대 80대 전부 발진. 저공 침투 개시. 모으센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끝이다. 저 물량을 무슨 수로 막아. 저는 화면 속 그 노란 궤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심 남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산이 계산한 그 좌표였습니다. 그 병원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하산의 등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콘솔을 잡은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쏘아 올린 게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200명의 아이들을 향한 죽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걸 막지 않았어요. 미사일들은 이미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페르시아만 위로 죽음의 궤적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아부다비가 있었어요. 부서진 기지에 남은 한 줌의 한국인들이 있었고,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도착한 한국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모두가 화면을 숨죽여 바라봤어요. 우리 미사일들이 적의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분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우리 미사일들이 아부다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란 궤적들이 적의 영공 경계선을 넘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작전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들리는 건 콘솔에서 나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적의 방공망이 반응할 차례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1차 공격 때 미국제 레이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우리 전자전 드론이 적의 주파수를 교란하면 그 비싼 시스템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적의 레이더가 또 한 번 흐트러지기를. 화면이 또 한 번 멀어버리기를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적 레이더 가동.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란이 안 먹힙니다, 차관님. 우리 전자전 드론이 주파수를 흔드는데 적 레이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드론 편대를 전부 추적하고 있습니다. 80대 전부요. 저는 화면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화면 속에서 적의 레이더 신호가 또렷하게 살아있었어요. 1차 공격 때처럼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레이더는 우리 드론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80개의 작은 점들이 전부 적의 추적망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우센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왜 교란이 안 먹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면 아래쪽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적의 진지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한국 근접 방어 체계였어요. 쌍열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드론 편대를 향해서요. 화면 속에서 우리 드론을 표시하던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5, 10. 드론 편대 피격 중입니다. 적 근접 방어 체계가 우리 드론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1차 공격 때 미국제 방패를 종이장처럼 찢었던 우리 드론들이 이번엔 하늘에서 펑펑 터지고 있었습니다. 80대 중 절반이 도심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그 다음 절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미끼였어요.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쪽을 봤어요. 스문의 발의 탄도탄,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주먹이었습니다. 드론이 적의 방어를 어지럽히는 사이 저 탄도탄들이 꽂힐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전술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런데 천궁 발사, 적 요격 미사일 발사 확인.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적의 진지로부터 새로운 궤적들이 솟구쳤어요.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얀 궤적들이 우리 탄도탄을 향해 곧장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전실에 모두가 화면을 노려봤어요. 첫 번째 요격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위쪽에서 우리 탄도탄 하나를 표시하던 점이 한국 요격 미사일과 만났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점이 하나로 겹쳐지더니 동시에 화면에서 지워졌어요. 한 번 탄도탄 요격당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화면 위쪽에서 우리 탄도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격 미사일이 정확하게 따라붙었어요. 회피 기동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마하의 속도로 떨어지는데 한국 미사일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마치 어디로 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4번 요격, 5번 요격, 6번 요격.
분석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이 그 24발이 하늘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발도 빠짐없이요. 제가 32년을 바쳐 만든 그 미사일들이 사흘 만에 도착한 한국 깡통 앞에서 불꽃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어요. 모으센 사령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화면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두 손으로 콘솔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볼코프가 작전실 구석에서 중얼거렸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건 경악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기술만 인정하던 그 거만한 사내가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산을 봤어요. 하산은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사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 화면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패배의 절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안도였습니다. 화면 위쪽에서 마지막 남은 탄도탄들이 한국 요격 미사일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도심 남동쪽을 향하던 그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향하던 200명의 아이들을 향하던 그 죽음이요. 저는 그 점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이 한국의 방패와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미사일이 한국의 방패와 만났습니다. 도심 남동쪽을 향하던 그 탄도탄, 200명의 아이들이 잠든 병원을 향하던 그 죽음이요. 한국 요격 미사일이 그 궤적을 정확히 따라잡았어요. 두 점이 화면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둘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탄도탄 요격 확인. 분석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던 그 수많은 궤적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노란 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24발의 탄도탄도 80대의 드론도 전부요. 피해 집계 보고. 적 영토 피탄 제로입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전부 요격당했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차관님. 저는 그 숫자를 들었어요. 100%. 한 발도 빠짐없이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이었습니다. 32년의 준비였어요. 미국 패트리어트를 뚫고 사드를 비웃고 세계가 두려워하던 우리 미사일 부대의 총공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도착한 한국 깡통 하나에 막혔어요. 한 발도 남김없이 하늘에서 지워졌습니다. 작전실 한가운데서 모으센 사령관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얼어붙어 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표적처럼 보던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떠올라 있었어요. 볼코프가 작전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나라 기술만 인정하던 그 거만한 러시아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평생, 한 번도.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 도심 남동쪽이었어요. 그 병원이 있는 자리요. 거기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죽음이 그 병원에 닿기 직전에 하늘에서 지워졌어요. 한국의 방패가 그 아이들을 살린 겁니다. 200명의 아이들이요.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라일라 또래의 아이들. 제가 차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막지 않았던 그 죽음으로부터요. 제 양심을 서랍에 넣고 열쇠를 돌렸던 바로 그 아이들을요. 우리가 사막의 허수아비라고 비웃었던 그 한국 깡통이 제가 차마 막지 못한 그 아이들을 막아준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가까운 콘솔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표적이었으니까요. 화면 위에 붉은 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붉은 점 하나가 오늘 밤 200명의 아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저는 하산을 봤습니다. 하산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우리 미사일이 전부 격추당한 그 순간에 작전 실패의 절망으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병원의 좌표를 자기 손으로 계산했어요. 빼달라고 빌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계산한 좌표로 아이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발사 버튼이 눌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한국이 막아준 거예요. 하산이 짊어졌던 그 끔찍한 짐을 사흘 만에 도착한 한국의 방패가 덜어준 겁니다. 저는 하산에게 다가갔어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살린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들을 죽이려던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린 건 우리가 멸시하고 비웃었던 만리 밖의 그 작은 나라였어요.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작전실에 환호는 없었어요. 1차 공격 때 터졌던 그 함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패배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패배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우리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자 세계가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군사 전문지들이 속보를 쏟아냈어요. 이란의 대규모 복합 공격이 완벽하게 막혔다. 24발의 탄도탄과 80대의 드론이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했다. 그리고 그걸 막아낸 것이 불과 사흘 전에 배치된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못 막은 공격을 한국이 막았어요. 그것도 위기가 터진 지 사흘 만에 방패를 가져다 꽂아서요. 전문가들은 그 속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 달려가는 나라라고요. 걸프의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제 방패를 믿었다가 2번이나 뚫린 그 우방국들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웃었던 그 깡통을 줄을 서서 사겠다고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군수부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모우센 사령관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못 막은 공격이라며 큰 소리치던 그가 한국 깡통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평생 사람을 표적처럼 보던 그 차가운 사내의 끝이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짓밟았던 하산의 호소를, 그가 비웃었던 200명의 아이를 기억했으니까요. 볼코프는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큰 덩치의 러시아인이 제 앞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바드, 우리가 졌어. 무기에 진 게 아니야. 저 나라의 속도에, 저 나라의 정신에 진 거야. 나는 평생 러시아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젯밤 그 믿음이 무너졌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 등이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시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싸울 마음을 잃었어요. 사흘 만에 방패를 만들어 보내는 나라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한 발을 쏘면 저들은 사흘 만에 그물을 한 겹 더 짤 겁니다. 우리가 물량을 모으는 동안 저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부터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원이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린 건 우리가 멸시하던 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32년을 준비했고 저들은 지키려고 사흘 만에 달려왔어요. 그 차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오른쪽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보국에서 마지막 보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한국팀이 아부다비를 떠났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인들이 도망쳤던 그 폐허의 끝까지 남아 방패를 완성하고 아이들을 살린 그 한 줌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송식도 군악대도 없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낡은 가방을 메고 부서진 활주로를 걸어 조용히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그 현장 책임자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떴어요. 평생 쇠를 만진 그 투박한 중년의 얼굴이요. 그는 떠나기 전 한 번도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얼굴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도망친 미국인들의 사무적인 얼굴에는 없던 것. 그건 책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책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책임이요. 위험하다고 도망치지 않고 위험하니까 더 달려가는 마음. 우리가 32년 동안 미사일을 만들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32년을 바친 자리였어요. 영웅이 되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라일라가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200명의 아이를 죽일 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상에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날, 라일라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커다란 로켓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로켓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라일라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페르시아만 건너편 병원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꺼뜨릴 뻔한 온기요. 저는 오랫동안 라일라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미사일을 책임지던 사람이 적이라 부르던 나라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우리가 멸시하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미사일을 막고 우리가 죽이려던 아이들을 살렸는지를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걸 사흘 만에 만들어 사람을 지키려고 달려가는 나라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 졌습니다. 무기로 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 한 줌의 사람들이 남긴 것은 부서진 사막의 하늘에 다시 세운 방패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32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한 가지를 적의 마음에까지 새겨놓은 일이었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감동테라가 전해드린 이란의 미사일을 책임지던 한 인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의 진짜 가치는 우리 스스로 알아볼 때 비로소 빛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